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설의 개념 제4강 소설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설에서 서술 방식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가 설명의 방식, 두 번째가 대화, 즉 말의 방식, 세 번째가 묘사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의 방식이란 서술자가 직접 설명을 통해서 소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설명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대화의 방식은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의 대화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대화의 방식은, 즉 말의 방식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물, 좀 전에 말했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인물이 말하는 형식이 있고요. 자, 반면에 두 번째는 서술자가 또 말을 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물이 말을 하는 방식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면 인물이 다른 인물과 서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자 심리를 독백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화의 방식은 큰 따옴표를 통해서 드러날 거고요. 소설에서 독백의 방식은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드러나든가 또는 아예 아무런 표시 없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서술자가 또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기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을, 서술자의 말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서술자의 개입과 그 다음에 편집자적 논평, 자,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봅시다. 자, 우리 서술자의 개입은 그 정의가 이렇습니다. 독자가 서술자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서술 방식, 그 안에는 편집자적 논평, 감정 노출, 독자에게 말 걸기, 서사의 흐름 끊기, 요약적 제시 등이 서술자의 개입에 해당된다. 자, 이게 서술자의 개입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것은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는 것, 서술자의 존재를 분명히 인지시키는 것을 전부 다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고요. 자, 그 서술자의 개입 안에 편집자적 논평이 있고, 자, 그리고 감정 노출이라는 것도 있고요. 독자에게 말 걸기, 그리고 서사의 흐름 끊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적 제시. 자, 이렇게 서술자의 개입 안에는 다양한 하위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것은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냈는데 어떤 인물이나 또는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 노출은 그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감정 노출은 편집자적 논평 속에 포함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자에게 말 걸기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원래 이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게 고전소설, 특히 판소리계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기법이죠. 그 중에 뭐뭐 보소, 자, 이런 식으로 판소리 창자가 자신이 어떤 말을 드러내는 판소리 창자 말투에 해당되는 뭐뭐 보소, 이런 부분이 독자에게 말 걸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서사의 흐름 끊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고전 소설을 읽다 보면 뭐 각설 또는 차설, 자, 이런 말을 통해서 장면을 전환시킵니다. 자, 그 장면을 전환시켜서 이 서사 이야기 흐름에
흐름을 끊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요약적 제시는 말 그대로 어떤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요약적으로 압축시켜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술자의 개입 안에는 상당히 또 많은 다양한 서술 방식이 존재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분을 좀 했다면 실제 예를 통해서 이 서술자의 개입이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는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예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첫 번째 나오는 예시를 보면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 줄에 그러고는 다시 강남홍에게 달려들더니 홀연 몸을 솟구치며 말에서 떨어졌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다음 회를 보시라. 자, 이거 지금 어떻습니까? 서술자가 자신의 어떤 존재를 분명하게 인지시키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서술자의 개입 안에 들어있는 어떤 편집자적 논평이나 감정의 노출로 볼 수 있을까요? 자, 얘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나 판단, 감정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바로 세 번째 나오는 독자에게 말 걸기에 해당되죠. 그냥 서술자의 개입으로서 독자에게 말 걸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 독자에게 말 걸기 이런 거를 따로 독자에게 말 걸기다 이렇게 구분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냥 서술자의 개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또 각설이라는 부분이 나왔죠. 장면을 전환시키는, 역시 마찬가지로 서술자의 개입으로서 얘는 장면을 전환시키는 서사의 흐름 끊기에 해당되는 거죠. 서사의 흐름을 끊는 어떤 서술자의 개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를 한번 볼까요? 그놈들 알기는 아는데 하고 또 장청에 가 들으니 행수군관 거동보소. 자, 여기서 행수군관 거동보소. 자, 이게 바로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서술자의 개입 중에서도 개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얘는 뭐가 된다? 지금 독자에게 거동을 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독자에게 말 걸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따로 그냥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만 얘기를 하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어사또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자, 그 밑에 줄에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자, 여기서 어찌하니 통분하랴, 원통하고 분하지 않으랴. 자,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리법을 통해서,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원통하고 분하다라는 감정을 노출시키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라는 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데, 감정을 노출하는 것도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감정을 노출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편집자적 논평에 포함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편집자적 논평, 즉 서술자의 개입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지금 서술자의 개입이랑 편집자적 논평 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서술자의 개입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또 방식들에 대한 예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서 이 요약적 제시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서술자의 개입의 정의가 독자가 서술자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지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이 서술자의 개입은 기본적으로 그 시점이 3인칭 시점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1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인물로서 소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독자는 서술자의 존재를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인지시키기 위해 특정한 서술 방식을 쓴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의 개입은 기본적으로 3인칭 시점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서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그 말은 그러니까 이 3인칭 시점 중에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는데,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관찰만 해야 되죠. 그런데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서술자의 개입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자, 요거를 전제로 깔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 이 요약적 제시, 마찬가지로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요약적 제시를 하죠.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완장이란 소설에서도 이 요약적 제시를 통해서 종술에 대한 정보를, 과거 정보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개 알아볼 게 뭐가 있냐면, 그렇다면 이 전지적 작가 시점 말고 그 외 1인칭 시점이나 또는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그렇다면 요약적 제시를 사용할 수 없을까?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런 시점에서는 바로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의 말을 통해서 주인공 또는 사건에 대한 요약적 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김유정의 봄봄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그 봄봄에 나오는 뭉태라는 나의 친구가 나옵니다. 그 뭉태라는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과거 정보들에 대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대릴 사이로 와서 어떻게 보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그런 과거 정보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요약적 제시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즉 1인칭과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이 요약적 제시를 왜 사용하느냐? 바로 정보의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전지적 작가 시점에 비해서 나머지 시점들은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량이 좀 한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정되어 있는 정보의 양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요약적 제시를, 인물의 말을 통해서 요약적 제시를 사용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가 소설을 읽을 때 어떤 사건의 흐름에 대한 정보량이 적으면 이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요약적 제시를 사용한다는 거죠. 즉 1인칭,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요약적 제시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바로 시점의 한계. 자, 여기서 시점의 한계라는 것은 정보량이죠. 한계를 보완한다 라는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서술자의 개입 안에 특징적인 어떤 서술 방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묘사에 대해서 봅시다. 자, 묘사는 간단하죠. 바로 인물의 외양이나 또는 행동을 묘사의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묘사의 방식으로 드러낼 때는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비유법 중에서도 소설은 일반적으로 직유법을 씁니다.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어떤 비유법 등을 활용해서 외양이나 행동 또는 뭐 배경 묘사도 포함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소설에서 사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서술 방식 크게 설명의 방식과 대화의 방식과 묘사의 방식으로 나누어 봤는데, 자, 여기서 우리 좀 핵심적인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대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물의 그냥 대화 또는 독백은 그냥 우리 흔히들 많이 알고 있고 쉽게 소설 속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서술자의 말, 서술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요 방식은 매우 특징적이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고전 소설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현대 소설에서도 간혹 한 번씩 사용하는 그런 서술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두고, 그리고 보통 서술자의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 등을 잘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요약적 제시가 역시 서술자의 개입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서술자의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을 구분시키고요. 자, 나머지는 뭐 독자에게 말 걸기,
서사의 흐름 끊기는 다시 그냥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다른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자, 그리고 요약적 제시는 또 따로 분리시키는 거죠. 즉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요약적 제시, 이거를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 또는 많이 헷갈려하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온다면 꼭 맞출 수 있게, 자, 그렇게 공부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